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자면 저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스마트그리드 연구본부 에너지 플랫폼 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형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요청받아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주제는 분산자원 설계 프로그램의 이해라는 주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요청을 받은 건 저희가 개발을 했던 분산자원 설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최종적으로 가지는 경험을 여러분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산자원 설계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해 보시기 전에 그 사전 배경으로 적용된 이론이나 배경되는 사업 모델 아니면 적용되는 기법들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 해서 2번 정도 제가 이론 강의를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 2주에는 분산자원 설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사용해 가면서 그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경험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산자원 설계 프로그램의 실습을 할 때는 제가 아니라 저희 연구원의 조경희 박사라고 다른 박사님이 오셔서 해주실 거고요.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저희 프로그램에 적용된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얼핏 듣기로 전기과 분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나 다른 분들이 좀 계신다고 들었었는데, 혹시 경제성 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업을 들으셨거나 해보신 분 계신가요? 경제성 평가를 따로 해보시거나 수업을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왜 이거를 여쭤봤냐면, 분산자원 설계 프로그램의 이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설계라고 했을 때, 보통 설계를 하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저는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회로를 그리거나 그런 쪽들만 설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공대에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 공학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를 새로 만들거나 새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 과학자분들께서, 교수님들께서 열심히 만들어 놓은 새로운 기법이 있으면 저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잘 갖다 쓰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갖다 쓰는데 그게 돈이 되니? 라는 질문이 항상 들어와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적합하다, 안정적이다 라는 거를 검토하는 설계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부분은 그거를 안정적으로 풀 수는 있는데 그게 돈적으로 경제적이다 아니냐, 경제적이다, 경제적이지 않다, 이거를 판단해주는 경제적인 설계가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분산자원 설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저희가 학계나 다양한 논문 그리고 실증을 통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안정성은 검증되었다라고 하는 환경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사이트마다 그 기술들이 필요로 하는 설비의 용량이라든지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거는 경제성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경제성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음 주에는 그거에 대해서 그 경제성 평가 방법을 바탕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분산자원 설계 프로그램에 탑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 기술, 자원 최적 운영 기술, 분산자원 설계 프로그램, 그리고 분산자원 설계 프로그램 내부에 있는 다양한 사업 모델에 대해서 이거는 2주간 말씀드릴 전체 내용이고, 제 생각에는 오늘은 경제성 평가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시간이 남으면 자원 최적 운영 기술까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저 경제성 평가 기술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쯤에 전력경제라는 수업에서 처음 들었었고요. 지금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도 한 그 정도 수준에서 약간 제가 실무적으로 업체들과 했을 때 미팅했던 자료들, 경제성 평가 자료들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설명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갈 거고, 자원 최적 운영 기술은 전기과 분들이시면 한 3학년, 4학년 때쯤에 이코노믹 로드 디스패치라고 배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3, 4학년 때 배운다고 전남대에서 오신 포닥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코노믹 로드 디스패치에서 조금 더
발전한 게 유닛 커미트먼트라는 방법입니다. 그 유닛 커미트먼트 방법을 조금 쉽게 예제로 한 거고, 그 내용이 분산자원 설계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세부 내용에 대한 개요는 이렇고요. 근데 이 세부 내용에 대한 기술적 설명을 천천히 드리기 전에 제가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왔는데, 이 한국전기연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한국전기연구원이 한전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전공이었지만, 이쪽 분야의 전공이었지만 잘 몰랐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남대 분들께서 제가 거의 매년 전남대 강의를 한 번씩 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한전과 뭐가 다르냐에 대해서 일단은 계속해서 홍보를 드려야 저희가 좀 다르다는 게 인식이 바뀔 것 같아서, 그래서 간단히 저희가 뭐가 다른지, 그리고 저희 부서 소개와, 그리고 이런 분야에 대한 기술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흥미가 있으시면 이런 쪽의 토픽들도 나중에 혹시라도 대학원 가시거나 업체로 가셨을 때 이런 키워드들이 있고 이런 업무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셨으면 해서 좀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저희 연구본부는 스마트 그리드 연구본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한국전기연구원입니다. 저희는 한국전기연구원은 한국전력공사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정부에서 출연금, 정부에서 돈을 지원을 해줘서 정부가 스스로 필요로 한 연구들, 그러니까 정부가 뭐 어떤 거에 궁금한데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사기업에 맡길 수 없어. 그러면 어떤 연구소에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연구를 대신해주는 역할들이 정부 출연 연구소입니다. 과기부 산하에 있는 조직이고요. 이 조직들이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있고, 저희는 그 부분에서 그 중에서 전기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자체의 목적은 첫 번째로 정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정부가 정책을 세우거나 뭔가를 시행을 하려고 할 때 그 정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미리 사전 연구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는 게 첫 번째 저희 역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기업들, 특히 돈이 좀 부족한 이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저희 역할이 되겠습니다. 보통 작은 기업들은 연구비가 부족하잖아요. 회사 자체의 규모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나라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기술도 있지만, 업체들이 사업을 뛰어들기 위해서 필요로 한 기술들이 뭔지를 선제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기술들을 미리 개발을 해둔 다음에 실제로 필요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왜냐면 연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저희가 생각했을 때, 연구원들이 생각했을 때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기술을 미리 연구를 해서 필요로 하다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들에게 당연히 정부의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해 드릴 순 없고, 싸게 넘기는 방식으로 저희는 기업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있는 분야는 스마트 그리드 연구본부고, 그 외에 그 2차 전지 하시는 쪽도 있고, 그리고 전기 추진 선박, 아니면 전기차 이런 것들, 아니면 통신, 요즘에 말하는 PLC 통신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반도체, 의료기기, 다양한 분야, 전기가 들어가는 모든 설비에 대해서 저희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스마트 그리드인데, 그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력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대형 발전기는 건설할 수 없고, 사실 지금 원자력 이야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그전에는 석탄이 주였거든요. 석탄이 주고 원자력도 주인데, 그 발전기들이 대형 발전기고 엄청나게 뜨거운 열로 보일러를 끓여서 그 보일러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 뜨거운 열이 너무 뜨거우면 이게 또 안 되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을 좀 식혀야 되는데, 그거를 바닷물을 끌어다가 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발전소가 지방에 있는데, 그 지방을 제일 전기를 많이 쓰는 곳,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선이 부족해? 선을 지어야 되는데 민원 때문에 못 지어.
민원 때문에 못 짓네. 그리고 환경 때문에 석탄 발전기도 못 쓰게 해. 그리고 그 문재인 정권 때는 원자력도 못 짓게 했어요. 못 짓게 했죠. 최근에는 원자력을 짓게 한다고 하지만 역시 똑같은 문제가 원자력을 짓는데 그러면은 송전선 어떻게 할 거야? 전선 못 짓는데? 그러면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이 분야에선 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나온 개념이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좀 스마트하게 해결을 해보자. 어차피 설비 못 지어. 그러면 설비를 못 지으면 통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각 지역 내부 자체적으로 뭔가를 좀 해결해보자라고 발생을 한 게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대형 시스템을 소규모해서 각각의 사이트별로 위치별로 짓고 그걸 스마트하게 해결해보자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4가지 부분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크게는 아까 전에 말했던 정부, 스마트 그리드 자체가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를 지원하는 에너지 신산업 연구센터라고 하는 약간 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 밑에 그쪽에서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저희는 그럼 에너지 플랫폼 연구센터라고 해서 스마트 그리드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설비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이 전력공학이고, 전력공학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뭐 전력 계통도 있고 뭐 전력 변환 기기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제 전공 분야는 전력 경제 분야입니다. 전력 경제 분야는 전력에 경제가 붙었다. 그러니까 전력 기기들을 비용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나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줄까 하는 거를 연구했던 부분이 전력 경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에너지 플랫폼 연구센터에서는 정책적으로 아니면 시장 환경적으로 조성이 된 환경에서, 그러면은 그렇게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면 기업들이 그 본인들의 설비를 어떻게 하면 최적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산전력 시스템 연구센터는 이제 그 기기들이 배전망 내, 송전망 내에 각각이 배치되어 있으면 그게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력 조류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력 조류 해석에 따른 그 안정도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시스템의 안정성을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는 부서라고 되어 있고, 전력 변환 시스템 연구센터는 이제 각각의 요소들을 구성하는 그 제일 밑바닥의 전력 변환 장치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야들이 있고, 향후에 여러분들이 연구나 아니면 공부를 하실 때 혹시 흥미가 있으시면 각각의 파트에 맞춰서 저희가 공고가 자주 나가진 않지만 혹시라도 뜨면 나중에 혹시 대학원 가시면 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쪽에 대해서 소개는 간략하게 끝냈고, 그러면은 경제성 평가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경제성 평가 기술은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되었다라고 판단된 기술에 대해서 경제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경제성을 평가한다라는 거는 그걸 누가 보니까 평가를 하겠죠. 결국에는 경제성 평가는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저 같은 사람 또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실무자가 경제성을 계산을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본인들 회사의 사장님이나 아니면 투자자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 사업이 이 정도의 돈이 되고 당신에게 이 정도의 비용적인 효과가 있으니 그 돈을 투자해 주세요라고 하는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체적인 룰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 프로세스가 복잡하면 사장님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안 봐요. 복잡하면 안 봅니다. 정리는 깔끔하고 간단하게 해야 그분들이 봅니다. 그래서 거의 요약은 한 페이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그분들이 그 결과를 보고 내가 투자할게 말게를 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평가는 결국에는 남을 설득하는 작업이고, 전체적인 단계는 간단하지만 그 단계에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사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들을 어떻게 살을 붙이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수행했던 경제성 평가들을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제가 경제성 평가의 경험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장표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경제성 평가도 하나 싶은 것들도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표적인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그 학생 때 수행했던 건데, LNG 발전기, 2015년인가쯤에 전력수급계획이라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세우는데, 그 2년에 한 번씩 발전기를 짓고 싶은 사람들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그 정부 차원에서 제안을 받습니다. 실제로 니네 발전기 짓고 싶으면 제안해. 그때 제안을 받을 때 너희가 지었을 때 너희가 생각하는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제안해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발전기 짓는 걸 허가할게 말게. 이런 것들을 정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 그 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발전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수행을 했고, 두 번째로 적혀 있는 게 HVDC 넘버 3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주도에 풍력 발전기랑 태양광이랑 엄청 많잖아요. 그 엄청 많은 것들, 그리고 제주도는 섬이니까 기본적으로 내부 자체에 발전기들이 좀 부족합니다. 발전기가 있어도 그 원래 석탄이나 LNG를 배를 싣고 가서 거기에서 제공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차량들에게 기름을 공급하면서 기름을 발전할 수 있는 발전기용 기름까지 같이 주는 형식으로 거기 내부에 전력을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기름 발전기가 원체 좀 효율이 안 좋고 기름이 좀 비쌉니다. LNG나 석탄에 비해서. 거기에다가 최근에 재생에너지까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슈, 제주도도 송전선을 연결하자. 그 제주도의 송전선을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HVDC 프로젝트고, 제가 수행을 했던 건 HVDC의 송전선을 세 번째 송전선을 깔자. 그 제주도에 세 번째 송전선을 깔면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또 저기 밑에 있는 수도권 LNG 발전과 북수항 조류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 수도권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전기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데, 대형 발전기들은 다 거의 대부분 비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그 표현을 저희는 북상조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북상조류의 흐름이 있는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송전선은 옛날 기준으로, 옛날이라고 해봤자 한 5년, 6년 정도 된 기준으로 북상조류를 해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송전선은 6개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수도권에 그 사람 많은데, 비수도권에 있는 대형 발전기가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낼 수 있는 송전선이 딱 6개 있었거든요. 그 6개 있는 송전선을 이제 더 늘린다면 경제적 효과가 있겠느냐. 만약에 늘릴 수 없으면 수도권 LNG 발전기, 수도권에 비싼 발전기가 있는데 그 비싼 발전기를 켜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켜야 약간 경제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광주에 오면서 광주 쪽의 일들을 조금 했었는데, 첫 번째는 저희 전기연구원이 위치한 게 남구, 대촌동, 앞촌동, 남구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데, 거기에 에너지 자립 실증산단이라는 거를 구축하겠다고 경제성 평가를 해달라고 광주시청이 요청을 해서, 그 부분에, 그러면은 그 산단을 구축하는데, 당신들이 계획한 것처럼 태양광과 설비들이 들어오면 어떠한 사업들을 할 수 있고, 그 사업들은 경제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경제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 이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 모든 기초는 수입과 비용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수행을 했을 때 수입이 얼마일 거고 비용이 얼마일 거고, 그 두 개의 차이가 얼마일 거고 그거의 수익률이 얼마일 건지를 계산을 하는 게 경제성 평가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의 사업 모델이 있을 때 이 사업 모델이 제가 설득해야 되는 대상, 정부를 설득해야 되면 전체적인 국민들을 위한
전체적인 소셜 웰페어라고 표현하는 국민들 측면에서의 이익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검토해서 경제성 평가를 해서 보여줘야 되고, 회사의 사장님을 대상으로 설득을 하려면 그 회사의 사장님들에게 당신이 벌 수 있는 수익, 전체적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다, 그 수익률이 얼마다, 이거를 평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약간 한전이 조금 애매한 기관인 것 같아요. 한전은 공기업이잖아요. 근데 공기업인데 자체적으로 돈도 벌어야 되는 공공기관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기업도 아닌. 그래서 한전에서 경제성 평가를 해달라고 하면 항상 요구하는 게 2개입니다. 정부의 니즈를 만족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이익 편익도 분석해주고, 한전으로서의 이익도 챙길 수 있는 기업 수익적인 부분도 같이 분석을 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한전이 참 특이한 조직이고 약간 그렇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경제성 평가 수행 사례들이 있는데, 모든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개발을 하진 않았고요. 저희 분산자원 설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2주 정도 뒤에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 결국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 가장 대표적인 게 내 전기요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겠는가.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면, 사실 저희는 주택용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설계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기요금은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자동차 충전 스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전체 전남대학교 전체의 전력 수요라든지 이런 대규모 사이트를 대상으로 했을 때 재생에너지 또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요즘 불을 자주 나고 있는, 그때 당시엔 불이 자주 안 났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그 재생에너지와 ESS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당신의 전기요금이 얼마만큼 줄일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한 것들 하나,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도매전력 시장에 전기를 팔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측에서 전기요금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한전이 그 재생에너지를 직접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전기요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쪽 사업에 참여를 해서 내 재생에너지 전기를 팔면 수익성이 얼마나 되나 검토할 수 있는 사업 모형을 개발을 했고요. 또 3번째로 도서지역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섬들 있잖아요. 신안에도 섬들 많고 흑산도, 가파도 이런저런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의 주력 발전기가 과거 제주도처럼 기름 발전기가 주력 발전기입니다. 거기까지 송전선을 잇기에는 투자 비용이 안 나와서 선을 잇지 않아요. 다 기름으로 갖다 줍니다. 기름을 갖다 주면 그거를 거기 내부에 있는 디젤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최근에 환경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 기름 발전기들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발전기들로 바꾸는 작업들을 많이 추진을 했었고, 그렇다면은 그 섬에 재생에너지나 ESS들을 설치를 했을 때 경제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주는 형식의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그것들을 직접 하나하나 찾고 하나하나 절차들을 하라고 하면은 복잡하니까 저희가 아예 자동화 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성 평가는 이제 기술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게 돈이 될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돈이 될까를 평가를 하려면 내가 그 사업이나 기술을 적용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지를 평가를 해야 되고, 비용적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이 나갈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익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품을 팔면 거기에서 돈이 나오겠죠. 그게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면 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겠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만큼 정밀하게 그거를 모델링해서 도출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겠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역시 기술을 적용하고 어떤 장비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있겠고, 그런 장비들을 설치하는 데는 일단은 돈이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정비라고 부르고, 그 자원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아까 전에 기름 발전기라든지 LNG 발전기라든지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연료들을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운전 유지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업들을 했을 때 사업주가 이 사업을 투자하려면 대출을 해야겠다. 그럼 대출을 하면 대출 이자가 나가니까 그런 것들을 금융비용이라고 부르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제가 사실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가져올까 하다가 어차피 경제성 평가니까 제가 최근에 관심 있었던 아이템인데요. 무인 카페입니다. 여기 전대 근처에서 무인 카페 한번 이용해 보니까 손님들이 꽤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차려볼까 싶어가지고 사실 좀 조사를 해가지고 경제성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제성 평가를 차린다면 경제성이 있을까에 대한 예시인데, 기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수익과 비용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수익과 비용. 그러면은 대상을 무인 카페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수익이 당연히 그 커피를 파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가지고 계신 커피들을. 그러면 수익은 커피를 파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인 카페니까 당연히 커피 기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비용은 커피 기계가 1차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 두 번째로 인테리어를 해야겠죠? 쓰면서 하니까 좀 힘드네요. 그냥 안 쓰고 그냥 바로 말로 다 하겠습니다. 당연히 인테리어를 해야 될 거고, 두 번째가. 근데 인테리어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어떤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부동산, 상가 건물이. 그러면 그 상가를 빌려야겠죠. 그럼 상가 빌리는 돈이 들어가야 될 거고. 세 번째가 무인 카페는 보통 24시간 돌아가니까 CCTV가 있어야겠죠. CCTV 설치해야 될 거고. 그 CCTV 설치해야 될 거고, 커피 들어갈 때 커피 원두나 컵이나 이런 것들의 비용들이 들어갈 테니까 그런 것들도 비용일 거고, 만약에 제가 무인 카페를 차릴 때 대출을 받아야겠다, 은행에서. 그러면은 대출이자 비용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게 제가 예전에 무인 카페 해보겠다고 계산을 했던 건데, 인테리어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비용은 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일단 시작하려면 일단은 가게를 꾸며야 되니까 꾸미는 비용 들어가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부동산 보증금, 그러니까 상가 빌리면 상가 보증금 들어가잖아요. 상가 보증금 들어가고, 그리고 그러면은 월세 달달이 얼마 나가고, 커피 머신까지 하면, 커피 머신 알아보니까 한 대에, 무인 카페에 들어가는 커피 머신 한 대에 한 2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한 번에 처리하기 애매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렌트비에 달달이 할부로 사자 해서 60만 원 했던 거고, 그리고 CCTV 빌리고, 이거 유지 보수하고, 기타, 아까 전에 말씀 안 드린 게 전기요금 같은 거 들어가면은 비용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처음에 투자하는 투자 비용을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직 장사 시작 안 했으니까 영년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처음에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필요한 비용, 최소한 필요한 비용, 상가를 빌리기 위한 보증금 필요하고 인테리어 필요합니다. 머신을 리스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달달이 번 걸로 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비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커피, 디테일하게 커피에 대한 매출, 수익 부분을 수익
수익을 계산을 하려면 이제 커피, 하루에 커피 몇 잔 팔까요? 이것들을 정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커피가 몇 잔 팔릴까? 그거를 실제로 컨설팅 회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돈을 맡기면 이 부분을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숫자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가서 직접 셉니다. 근처에 있는 커피가게 가서 실제로 사람들이 몇 잔 뽑아 먹나, 이 사람들이 뽑아 먹는 잔수에서 비율을 내가 이 사람 근처에 세우면 내가 몇 대 몇을 가져올까? 이걸 다 셉니다. 그게 근거가 돼요. 그런 식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서 이 숫자를 뽑아내는 작업이 실제 경제성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성 평가는 기법은 간단하지만 그 디테일한 작업들을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잘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대충 계산을 했을 때 70잔 커피 가격 한 2,000원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하루에 이거 2개 곱해가지고 365일 돌리면 1년에 5천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5천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운영비, 그러니까 커피 원두 가격하고, 컵하고, 빨대하고, 그리고 이 끼는 거, 전부 다 돈이죠. 그거에 대한 원가비가 얼마가 될까. 이 원가비에 대해서, 이것도 조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경제성 평가를 하려면. 원가가 내가 한 거에 몇 %냐. 일단 저는 24% 정도라고 계산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1년에 1,200만 원 정도가 커피 팔아서 일단 원가로 삭제됩니다. 이 25%가 아니라 30%, 40% 늘어나면은 점점 더 내 수익은 줄어들겠죠. 그 이외에 커피 팔아서 발생하는 비용 이외에 커피를 팔든 안 팔든 무조건 발생하는 비용들을 처리를 또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커피 팔든 안 팔든 무조건 발생하는 비용, 월세, 그리고 커피 머신 렌탈하기로 했으니까 렌탈비, 그리고 커피 머신을 유지보수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설비를 구축하면 무조건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 그리고 전기요금, 그 공간에 누가 있든 없든 가게 장사를 위해서 돌아가는 비용들, 그런 것들을 합치면 대충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면은 남는 게 이거 두 개를 빼면 한 2천만 원 정도 남겠죠? 5,200에서 1,200, 2,000 빼면 한 1년에 2천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근데 2천만 원 정도 남는데 사실 그 2천만 원이 미래의 2천만 원이잖아요. 지금 2천만 원이 아니고. 제가 계산한 건 1년 뒤에 장사를 해서 나는 지금 투자를 할 건데 1년 뒤에 장사를 해서 내가 미래에 2천만 원을 벌 거야. 그러면 지금 난 얼마지? 그 돈을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난 얼마를 번 걸까? 그거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돈의 시간 가치를 따졌을 때 이게 얼마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 왜냐하면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짜장면 35원이었는데 지금 만 얼마. 이런 것처럼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녹아내리고 있으니까 미래에 2천만 원 벌었다고 해서 그게 현재 시점에서 내가 돈을 번 거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주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현재 가치를 따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래 시점의 가격을 이자율로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를 뽑습니다. 여기서도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자율을 몇 %로 할 거냐? 이것도 또 이슈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마다 달라요. 이게 정부기관으로 하면 어떤 사업에서는 할인율, 그러니까 저 이자율을 몇 %로 해라 라는 지침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기업 가면 또 그거 현실성 없는 수치인데 왜 그거 가져왔어?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는 은행이잖아. 그 사람들이 조달해야 되는 돈. 그 사람들이 조달했을 때 은행이나 이런 곳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받게 되는 이자율을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현실은 3%의 이자율로 그 사업주가 돈을 조달할 수 있으면 할인율을 3%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웬만한 사업에 대해서는 5%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특히 전력 분야가 그래요. 전력 분야는 대충 한 5% 정도의 할인율로 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할인율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을 했을 때 수익이 난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익이 난다. 돈이 한 1억 정도, 한 10년 굴리면 한 1억 정도 돈이 남겠다. 10년 정도 하면 한 1억 정도 돈이 남겠다. 그러면은 난 적자는 아니겠네. 근데 이게 내가 만족하는 수익률인가? 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또. 왜냐면은 1억을 번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여기 투자금이라고 적어 놓은 게 5천만 원이지만, 사실 이거는 10년에 대해서 한 거고, 사실 내가 10억을 넣었는데, 그 단순히 1억 벌자고 10억을 넣었는데 1억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익률도 따져보게 됩니다.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내부 수익률이라는 걸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엑셀에 그 MPV 함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써먹으실 때 참고하시고, 수익률도 IRR, 그 내부 수익률이라는 걸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확대하는 게 나으려나? 씨. 잠시만요. 내부 수익률법. 여기 적혀 있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내부 수익률법. 수익률을 뽑는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투자할 때 투자 비용과 내가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번 비용을 같다라고 만들 수 있는 이자율이 몇 %냐를 찾는 게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원래 수식적으로 내가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내가 10년 동안 해서 1억을 벌었어. 근데 그 1억이 현재 가치 5천만 원이랑 같다라고 할 수 있는 이자율이 몇 %냐를 찾는 게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그 수익률을 저희는 보통 그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라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수익률을 평가를 했을 때 당연히 수익률은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죠. 나는 10%면 만족해. 나는 5%면 만족해. 나는 20%면 만족해. 이게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그거는 각자 그 투자하실 분들, 정부나 사업주, 기업가분들께서 알아서 그 수익률의 기준을 가지고 그게 돈이 돼서 매력적이다, 만족스럽다 라고 평가를 하고 투자를 해주시는 거고, 만약에 그게 만족스럽지 않은 수익률이다 그러면은 그 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수익률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현재 가치, 그리고 내부 수익률이 있었는데, 주로 평가하는 경제성 평가의 지표에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회수기간입니다. 투자 회수기간.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무인카페를 차렸어. 무인카페를 차렸는데 초기 투자금이 5,500만 원 정도가 들었어. 그럼 난 이 5,500만 원을 어느 시점에서 돈을 다 회수하고 그 뒤가 다 남는 것일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투자한 원금을 언제쯤이면 회수하고 그 뒤부터 다 수익인 거지를 평가하는 게 사업적으로도 좀 큰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합쳐봤을 때 3년을 합치니까 5,500이잖아요. 여기 잉여 현금 흐름을 3년을 합쳤을 때 5,500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4개를 합쳐보면 7,300. 그러면은 3년에서 4년 사이에 나는
내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겠구나. 이게 회수기간입니다. 할인 회수기간. 이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 방식을 회수기간이라고 부르고, 이 회수기간을 평가할 때 현재 가치로 환산된 걸 바탕으로 회수기간을 도출하면 할인 회수기간, 그 디스카운티드 페이백 피리어드라고 부르고,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지 않은 돈으로 회수기간을 찾으면 그냥 투자 회수기간, 일반적으로 말하는 투자 회수기간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지 않은 회수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자영업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 회수기간은 보통 자영업하는 친구들은 회수기간을 2년 보더라고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무인카페는 3년에서 4년 걸렸잖아요. 그 자영업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땐 좀 길다. 회수기간이 2년 정도여야지 3년에서 4년 가면은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좀 받았고요. 그러면은 저거에서 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서 빼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죠. 아니면 저렴한 원두를 써서 원가의 단가를 낮추든지. 좀 길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전력산업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전력산업에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보는데, 거기에선 6년 봅니다. 어떤 장비나 설비를 설치했을 때 그 설비가 원금만큼의 이익을 회수해 주는데 기간을 한 6년 정도면 할만하다. 6년 안쪽으로 들어오면 할만하니까 사업 추진합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절차들을 가지고 경제성 평가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전기 쪽으로 들어와서, 아까 전에 무인카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전기 쪽으로 들어오면은 어떤 부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 쪽에서는 전기요금 줄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기요금 줄이는 거에 대한 예시를 또 가져왔습니다. 전기요금 줄이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 태양광 설치를 하셨습니다. 태양광 설치하신 지 좀 오래 되셨죠. 그때 당시엔 보조금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전기요금을 설치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문제가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실 보조금이 나온다고 해도 돈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돈이 들어갔는데 이익이 되나? 이걸 또 평가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원래 사실 가정집,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예제니까 일단 누진제는 없다고 설정을 하고 1kWh당 187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단순히 태양광, 그때 당시에 설치했을 때 가격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없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1kW에 100만 원. 그러니까 3kW 설치하면 300만 원 정도 그때 당시에 비용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300만 원을 하면 수익이 안 나오니까 정부에서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한다고 보조금 많이 줘서 싸게 설치를 하셨었는데, 그렇다고 안 했을 때, 실제로 킬로와트아워당 100만 원 주고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내 전기요금이 얼마나 되고 수익률이 얼마일까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태양광 데이터의 연간 이용률이라고 적은 게 12.5%입니다. 12.5%라고 적었는데, 이거는 1년 동안 8,760시간 동안 3kW의 에너지가, 실제로 태양광은 해가 비칠 때만 전력이 나오니까 밤에는 출력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밤에도 출력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단순 계산을 위해서 계산을 하면 보통 12%에서 잘 나오는 곳이 한 15% 정도 나온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그래서 뭐 그냥 잘 나오지 않는 곳, 평범하게 나오는 곳 해서 12.5% 적용해보면, 기본적으로 투자 비용,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과 수익을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경제성 평가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투자 비용, 3kW짜리 태양광을 설치하면 투자 금액이 100만 원이었으니까 그 300만 원 투자 비용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게 내 전기요금을 줄이는데, 태양광이 생산한 전기의 양만큼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광이 생산한 전기의 양을 추정해야 됩니다. 그 전기의 양을 추정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연간 이용률이라는 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12.5%.
근데 사실 이 연간 이용률은 지역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앞에 빌딩 큰 게 있어가지고 그늘이 지는 곳이 하면 출력 확 떨어지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리고 아니면 날씨가 너무 더워도 태양광 출력 안 나오고요. 그리고 장마가 갑자기 너무 길게 나와도 태양광 출력 잘 안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상대를 설득할 때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다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 분산자원 설계 프로그램에서는 이 태양광 설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량에 대해서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상청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기상청 데이터의 일사량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걸 전력량으로 환산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평가를 할 때는 그냥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연간 이용률 12.5%, 3kW에 12.5% 이용률이 들어가고, 그게 연간이니까 8,760시간 곱해서 이 발전기는 약 3,285kWh를 생산할 거야 라는 수준에서 끝냅니다. 근데 사실 어차피 둘 다 틀려요. 둘 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설치해보면 그 정도 출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해봐야 알거든요.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볍게 할 때는 딱 이 정도 수준이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그쪽에서 경제성 평가해달라고 돈을 주지 않고 약간 프리하게 만나는 형식이면 딱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도 계산해 갑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업체를 상대로 계산을 해서 보여드렸던 거를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연간 발전량은 한 3,285kWh고, 그럼 전기요금은 1kWh에 아까 전에 187원이라고 가정했으니까 그거 곱하면은 한 1년에 60만 원 정도 줄일 수 있겠네? 그러면은 20년 태양광 설치해서 돌아가면 1,200만 원 정도 되겠네 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여기 60만 원에 그냥 20년 곱하면 1,200만 원 나옵니다. 근데 이 1,200만 원이니까 그러면은 300만 원 빼면 약 900만 원 정도 이익이 나겠네? 이걸 명목이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지 않고 일단 나온 그대로의 이익을 명목이익이라고 부르고, 이 명목이익 측면에서 회수기간을 따지면 60만 원씩 5년이니까 한 4.8년 정도에서 투자 회수기간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 부분에서는 4.8년이면 6년 안쪽에 들어가니까 경제성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년제 가치를 따지게 되면 그 전력 부분에서는 5%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을 하니까 5% 정도의 할인율을 계산을 하면은 현재 가치를 따졌을 때 전체적인 이익이 한 7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러면 비용 300만 원 뺐을 때 한 4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납니다. 10%의 할인율을 적용하면은 현재 가치가 500만 원 정도로 떨어지고, 그럼 200만 원이 이익이 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할인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할인율은 그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퍼센트로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상대방이 아무도 없고 그냥 아까 전에 제가 한 것처럼 제가 어떤 사업, 무인카페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어서 했다. 그러면은 제 대출이자로 보통 정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이자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현재 가치들을 가지고 그 회수기간을 결정하면 그게 바로 할인 회수기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기본적으로 경제성 평가고요. 이 뒤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실제 업무하는 곳에서 실제로 제가 돈 받고 한 건 아니어서 약간 러프하게 했지만 그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우리 같이 사업하자라고 꼬시려고 만든 자료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서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전기요금 절감이 분산자원 설계 프로그램에 있는 수요관리 사업 모델, 분산자원 설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수요관리 사업 모델, 그리고 도매전력시장에 전기를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 그리고 도서지역에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했을 때 그게 이익이 되는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도서지역 모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방금 이 말씀드린 게 가장 간단한 수요관리 사업 모형입니다. 전기요금을 줄이는 거.
그러면은 제가 업체에게 미팅을 하면서 그 업체를 설득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전기자동차 충전소입니다. 사실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사실 요즘에 전기자동차 불났잖아요. 전기자동차 불나가지고 아무도 전기자동차 안 살 것 같은 분위기가 최근에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전기자동차 붐이 일었어요. 테슬라 주가 엄청나게 오르고 전기자동차 붐이 엄청나게 일어가지고 그래서 뭐 해외에 있는 벤츠나 BMW나 볼보나 이런 곳들이 내연기관차 더 이상 안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그래가지고 전기자동차로의 세상이 곧 올 것만 같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적고 자료를 만들었을 때가, 그래서 누구를 설득하기 위한 거였냐면 주유소 사업자를 설득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주유소 사업자 봐라, 전기자동차 시대가 이제 온단다. 그 테슬라 엄청 팔리고 주가 엄청 뛰고 BMW, 볼보 뭐 이런 것들이 내연기관차 더 이상 안 만들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차츰 전기자동차 충전소나 이쪽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니? 그걸 그 전기자동차 충전소로 전환하는 김에 우리랑 사업 하나 하자.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 때 이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간단히 또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V1G 활용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의 사업성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너희 주유소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부터 일단 꼽아봐. 그러면은 수익성 얼마야? 그리고 너희 그 주유소 충전기 꽂은 데에 에너지 저장 장치, 그때 당시엔 불 별로 안 났어요. 그때 당시에 있던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해봐. 그러면 사업성 얼마야? 그리고 너희가 V1G를 통해서 전기자동차도 그 내부 자체가 배터리잖아요. 그러면은 배터리면은 그 전기자동차 자체에 주입되는 충전 전력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 충전 전력을 조절해서 너희가 주유소지만, 어차피 그 충전하는 시점을 조금만 조절할 수 있다면 돈을 추가적으로 벌 수 있어. 그걸 할 수 있다면 너희가 수익성이 얼마 될 거야.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너희가 그 사이트를 꾸미면 우리랑 뭔가 사이트를 일단 꾸며봐. 그 다음에 우리랑 뭔가 연구 좀 하자 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실제로 그 많은 주유소 업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계세요. 이 자료를 들고 가서 최종적으로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 사업을 하지 못했지만, 왜냐면은 그거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에너지 저장장치 불난다고 막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더 이상 추진이 안 됐지만, 추진이 안 됐지만 이 자료들은 만들었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한번 가져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제로 한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은 기초적으로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면은 딱 이 정도 수준에서 실제 필드에서는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돈 받고 하게 된다. 돈 받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몇몇 부분들이 실제로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ELD가 들어간다든지 UC를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ESS를 어느 시점에 언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 ESS를 어떻게 활용하니까 경제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고 그 조절하는 그런 최적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접목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없다고 하면 이 정도 수준에서 간략하게 계산을 하게 되죠. 실제로 그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자들로서 실제로 주유소 사업자들이 그래서 충전기 사업자들을 많이 인수하고 있어요. 실제로 SK에너지도 그렇고 GS칼텍스도 그렇고 중앙에너비스도 그렇고 SO일은 사우디 쪽에 넘어가서 그런지 그쪽의 움직임은 잘 못 들어왔는데, 대표적인 그 대기업들이 전기자동차 충전소 업체들을 자회사로 지금 많이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저빌리티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서울의 몇몇 곳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라는 이름 하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실제로 한번 꾸며보고,
본인들이 꾸며본다면 어떻게 되고 법적인 제약사항은 현재 뭐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피저빌리티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근데 현재 전기자동차 그것 때문에 그걸 확대 보급할 생각은 아직 없는 것 같고, 확대 보급한다면 제주도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소들을 확대 보급해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전기자동차가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제주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 평가하는 했던 거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제가 설득하려고 했던 대상이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자, 다시 말해서 주유소는 차에 기름 파는 게 장사잖아요. 그러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꼽아서 주유소가 할 비즈니스는 전기자동차에다가 전기를 팔아먹는 거겠죠. 그래서 전기를 파는 게 1차적으로 그분들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재생에너지나 ESS를 활용해서 파는 전기, 그 충전 사업자가 전기를 전기자동차 그 소유주에게 팔지만 그들도 전기를 한전으로부터 사와야 되니까 그들도 전기요금을 줄이는 게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도 수익은 고객에게 전기를 파는 거, 그리고 내 비용은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내 충전 요금이 얼마지? 이런 것부터 결정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대충 그 309원, 그리고 그 뒤에는 약간 낮은 292.9원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 때 당시에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의 단가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의 충전요금, 고객에게 파는 단가는 업체마다 다릅니다. 업체마다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있고요. 환경부에서 기준으로 하는 가격이 있어서 대체로 그 가격 위아래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단가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가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커피 단가 2,000원이었던 것처럼 여기 충전기의 충전 단가 300원씩 팔겠다 정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커피 하루에 20잔씩 70잔씩 판다고 결정했으면 이 충전기에는 차량이 몇 대가 와서 붙을까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한 20대에서 40대 정도로 결정을 해서 경제성 분석을 했습니다. 이 20대에서 40대는 사실 저희가 그 주유소나 이런 거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유소 업체에 물어봤습니다. 차량 하루에 몇 대 오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평가를 했을 때 충전하는 충전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했을 때 한 20대 정도면 현실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가격 싸게 해주고 하면 한 40대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 40대로 결정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예전에는 광주시청에다가 저희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해 보라고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도 한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차량들이 왔습니다. 그때는 당시에 무료여서 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더 많이 온 거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한 20대에서 40대 정도로 설정을 했고 이때 당시에 이거를 분석해달라고 요청하셨던 분이 새벽에는 어차피 다 집에 가서 자니까 9시에서 한 밤 11시까지 한 도심지면은 술집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니까 한 9시에서 11시까지 이 20대에서 40대가 골고루 들어오는 걸 가정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실제로 새벽에는 주유소나 이런 곳에 이용이 거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없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다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한전으로부터 그러면 이제 파는 거에 대해서 전기를 파는 거에 대해서 결정을 했으면 비용을 결정해야 되는데 전기요금 얼마?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 얼마로 할 건지. 예전에 지금 한전이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자들에게 예전에는 그 일반용 전기요금, 상업용 전기요금으로 팔았었는데 이제 충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 요금을 아예 따로 별도로 고시를 해서 그 요금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 요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있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 누진제 요금, 사용한 만큼 돈 내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사용한 만큼 돈 내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그 단가가 올라가는 형식으로 누진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주택 말고 다른 사이트들은 대부분 2부 요금제라는 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2부 요금제는 첫 번째가, 2부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는데, 전력량 요금은 주택처럼 사용한 만큼 돈 내는 거. 내가 1kWh를 한 달 동안 사용했으면 1kWh에 대한 돈을 내는 거고, 2kWh를 사용했으면 2kWh에 대한 돈을 냅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는 전력량 요금 외에 기본 요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본 요금은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함입니다. 한전의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너희가 계약한 계약 전력, 만약에 너희가 일반적으로 주택은 한 집당 한전과 3kW의 계약 전력에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3kW, 최대 3kW 정도 전기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 3kW급의 설비를 한전이 갖춰야 하니 그만큼의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너희가 3kW라고 했으니까 기본 요금 3kWh에 대한 돈을 내. 라고 해서 본인들의 투자비를 회수하는 목적이 기본 요금이고, 전력량 요금은 너희가 2kWh를 사용했으면 한전도 누군가로부터,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와서 고객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온 비용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하고 돈을 남기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전력량 요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전기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 요금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나눠서 적용이 일반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주택 빼고 나머지는 다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주택도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으셔서 지금 말씀드린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 체계로 변환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세종시랑 제주도에서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시행돼서 그 세종시랑 몇몇 지역에서는 본인이 원하면 누진제가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용한 만큼 그 전기요금을 내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 전력량 요금은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도매전력 시장에 대해서 듣기로는 이전에 강의를 들으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도매전력 시장이 시간대별로 전기의 도매가가 다르거든요. 시간대별로 다르니까, 그럼 시간대별로 다르니까 밑에 고객에게 팔 때도 시간대별로 전기가 쌀 때는 전기를 싸게 팔고 비쌀 때는 비싸게 파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TOU, Time of Use 요금제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여기에서 제가 경제성 평가를 할 때는 그 시간대별 요금을 다 평가하면 제가 손이 많이 가니까 그거를 다 시간대별로 평균 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평균 내서 요금을 평균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1kWh를 사용하면 107.3원, 봄, 가을에는 61원, 겨울에는 92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평균적이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하겠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여름하고 겨울이 비용이 비싼 건 당연히 그때가 전기요금, 도매시장 가격이, 도매요금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왜 도매요금이 비싸냐면 그때가 에어컨하고 그 냉난방 때문에 전기요금, 전력 수요가 많아서 전기요금이 비싸져서 그때 전기요금이 비쌉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때가 평균인 거고요. 그래서 이 전기요금들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전기차에 그러면 얼마만큼 팔 수 있지? 입니다. 아까 전에 전기요금의 단가 309원 설정했죠. 그리고 하루에 20대 이용하겠다라고 설정했죠. 그러면은 그 한 대 한 대가 전기를 얼마만큼 필요로 하지를 또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아이오닉 5 기준으로 전기차의 배터리가 한 58kWh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한 대 한 대가 그럼 충전하러 주유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뭐 내연기관 차를 해서 주유소에 기름을 충전하러 가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기름을 충전하러 갈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한 대가 오면 얘는 기름을 몇 리터 채워넣고 갈까에 대한 것들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가 설득하려고 했던 업체도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증 연구했던 데이터를 활용해서 결과를 뽑았습니다. 대충 한 50% 정도 쓰면 오더라. 한 아이오닉 5 기준 58kWh였지만 실제로 그 충전하겠다고 꽂은 차량들의 SOC, 배터리 남은 상태를 보면 한 50% 정도 수준 되면 오더라. 그래서 한 29kWh 정도 충전을 요구하더라. 라는 데이터를 활용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급속 충전기를 설치를 한다면 이제 또 그 몇 대를 설치할래? 투자비가 얼마나 돼? 이걸 또 결정해야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급속 충전기를 한 2대 설치하는 걸로 설정을 했고, 설치 단가는 한 2,800만 원 정도, 한 대당 2,800만 원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이 2,8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그 나라장터에서, 그 나라장터라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거기다 올려두면 수많은 공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그 나라장터라는 곳에 들어가서 얘네들은 이 가격으로 물건을 올려놨구나, 그거 구매해야지 하는 홈쇼핑 같은 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죠.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2021년 이거 작성할 때가 2021년 거의 한 3년 전이었네요. 2021년도에 했을 때 한 2,800만 원이어서 그걸로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00kW 정도의 급속 충전기 2대를 설치하려면 그냥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전기공사를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공사는 그때 사이트마다 다른데요. 이미 전기공사가 되어 있는 데면 상관없겠지만 사실 100kW급 배 2대 정도 들어갈 거면 거의 웬만하면 전기공사가 무조건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실증 사이트 구축하면서 한 투자비, 그 충전기 한 20% 정도가 그 선로 공사비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때 설치 단가의 한 20% 정도로 가정을 했었고, 유지보수도 그 유지보수 관리비, 그러니까 유지보수 관리비라고 해서 어떤 부분에서 유지보수 관리비냐면 충전기가 고장이 나면 사람 부르는 비용, 그게 아니면 저희 광주본원, 저희 전기연구원에 있는 충전기에 누전 차단기가 떨어졌는데 누전 차단기가 떨어진 이유를 파악하고 그 누전 차단기를 교체하고 원인을 해결하는 비용,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대충 한 설치 단가의 한 2% 정도로 잡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항들이 다 분산자원 설계 프로그램들의 입력 데이터로 들어갈 수 있게 기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거에 들어가는 근거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게 되면 인터넷에서 찾으시거나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 가서 직접 카운팅해 가면서 찾으시거나 아니면 추정을 하셔야 합니다. 추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을 딱 보시면 이제 충전기 설치를 하면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을 싹 넘어가면 그러면은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 방금 말씀드린 사항들이 이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상기시키면서 조금씩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 그러니까 내가 충전기를 꽂은 걸로 한전으로부터 전기 사와서 이제 그거를 전기자동차 실제 충전하려고 하는 그 기름 팔듯이 팔겠다. 그 서비스를 하면 수익과 비용이 뭐냐? 내 수익은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 요금, 고객에게 전기자동차가 충전하러 오면 거기에 전기 충전해주고 돈 받겠다. 그게 내 수익이 될 거고, 비용은 충전기 2대 꽂아야죠. 그게 설비 투자 비용이 될 거고, 전력 구매 비용,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사와야죠. 그래서 전기요금 나가겠죠. 그게 전기요금, 전력 구매 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 충전기 아까 전에 설비 투자, 설비 보수하는데 한 단가 2% 든다고 했으니까 그게 비용이 계속 나갈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경제성 평가. 그래서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 요금을 하면 대충
보통 이런 식으로 양식을 해서 많이 보여드리는데, 하루에 20대 들어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365일 곱하면은 이제 7,300대가 됩니다. 그럼 1년에 7,300대가 들어오면 충전 서비스 요금 단가가 309.1이었으니까 거기에다가 한 대당 29kWh의 충전량이 필요하니 이 세 개를 곱하면 한 65,430, 이게 보면은, 여기 단위가 1,000원으로 돼 있으니까 1년에 한 6,500만 원 정도 벌겠다. 2년으로 들어가면 충전 서비스 요금 단가가 사실 고정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한전의 전기요금은 보통 고정이잖아요. 잘 안 오르잖아요. 근데 이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자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순수하게 민간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고정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2%에서 3% 정도 충전 서비스 요금 단가가 오른다라는 가정 하에서 계산을 했을 때 이것들을 쭈루룩 계산하면 충전 서비스 요금이 보시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20년 하면 대충 17억 5천만 원 정도 돈을 벌겠다. 이건 현재 가치 하지 않은 그냥 명목 가격인 거고요. 현재 가치 안 했나? 네. 이게 명목 가격인 거 맞네요. 명목 가격인 거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비. 설비 투자비는 100kW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비용. 그러니까 급속 충전기 2대를 설치하는데 한 대당 2,8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5,600만 원의 설비 투자비가 일단 들고, 그 다음에 개통 보강 비용. 충전기 설치 단가 20%라고 했으니까 이 5,600만 원의 20%, 1,100만 원 정도가 무조건 투자 비용으로 들 거고, 합계 6,700만 원 정도가 투자 비용으로 들 거라고 그때 당시에 평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전력 구매 비용은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의 합계입니다. 기본 요금은 기본적으로 기본 요금 단가에다가 그달 쓴 최고 피크 전력량, 순간 최대 전력량을 곱해요. 근데 순간 최대 전력량이 가정집으로 하면 3kW 계약 전력이기 때문에 3kW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3kW를 넘어가면 그 차단기 떨어집니다. 왜냐면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차단기 용량도 보통 그렇게 맞춰주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충전기 사업을 하잖아요. 충전기 사업을 해서 100kW짜리 2대를 설치했으니까 200kW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했다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200kW가 이 사이트에서 최대로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라는 판단 하에서 충전기 용량과 충전기 대수를 곱하고 기본 요금 단가를 곱해서 기본 요금을 설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기본 요금을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사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될까를 판단해야 됩니다. 실제로 2개가 다 충전을 할까? 2개 충전을 하지 않게 V1G로 깔면은 어떻게 제어해서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의 연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충전기로 판매하는 거니까 그렇게 곱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전력량 요금은 그 한 대당 충전량에다가 이용 대수, 계절별 일수, 요금 단가를 곱해가지고, 왜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가격이 달랐기 때문에 그 가격들이 다른 걸 감안해서 한 대당 충전량, 일간 이용 대수, 그러니까 29kWh 20대, 그리고 계절별 일수. 왜냐면은 그 30일, 31일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거 하고 요금 단가 곱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대충 비용이 6억 4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6억 4천만 원 정도가 비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은 아까 전에 설비 투자비 2%로 산정하고 연간 3% 상승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급속 충전기 설치하는데 5,600만 원 들었고 개통보강 비용이 한 1억 1천만 원 들었으니까 6,720만 원에 한 2% 정도 134만 4천 원을 설정한다면 그걸 2%로 쭉 늘리고 그거를 합쳐보면 한 3,600만 원 정도가 유지보수 비용으로 나갈 겁니다. 그것들을 다 합쳤을 때 이제 비용적으로 다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매출, 전기로 판매한 금액들을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그 운영비, 그러니까 전기요금과 그리고
운전 유지 비용 나간 것들을 더하고 맨 위에는 투자 비용 더하고 그것들을 합쳤을 때 이익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 감가상각은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는 곳, 경제성 평가할 때 요구를 하는 곳이 있고 요구를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감가상각 자체가 사실은 실제로 물리적인 효과가 있는 돈이 진짜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물건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라는 거를 회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감가상각 자체가.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보통 그냥 투자 비용에 그냥 운영 사용 연수 한 20년 동안 사용할 게다 하면은 투자 비용을 한 20년으로 나눠서 1년에 그냥 같은 가격을 빼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비율로 빼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하고 있고요. 사실 이 감가상각비는 잔존가치가 있을 때, 설비에 잔존가치가 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감가상각비를 회계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것들을 좀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실제로 나가는 비용 빼고 감가상각비를 빼면 영업이익을 뽑을 수 있고 이 영업이익에다가 세금을 빼면 실제로 경제성 평가해야 되는 대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이 자료가 만들어졌었는데 법인세가 보통 전기장치 충전 사업 하시는 분들이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법인세가 나가는데 보통 이 법인세를 평가하기 위해서 감가상각을 같이 빼준 거고요. 감가상각을 빼서 영업이익이 2억 원 이하면 11% 세금이고 2억 원 초과하면 22% 세금입니다. 그래서 요 세금분까지 넣어서 경제성을 평가하면 대충 이 사업은 한 5억 1천만 원 정도 돈이 남을 거고 5억 1천만 원 정도 돈이 남을 거고 사업 수익률은 대충 IRR 계산으로 56.9% 투자 회수 기간은 1.8년 엄청난 사업이 됩니다. 네, 엄청난 사업이 되는데 여기에서 고려를 하지 않은 게 있죠. 땅값. 실제로 그 땅값이 자기 소유냐 아니면 렌트한 거냐 그거에 대해서 또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그 땅값을 고려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가 설득하려고 했던 대상이 이미 땅을 확보하고 있는 주유소 사업자였기 때문에 기존 주유소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하고 그 옆에 보통 기계세차 기계들 있잖아요. 그 옆에 또 주유소 좀 보면은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다 충전기 2개 받고 하자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 땅값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빠졌습니다. 근데 신설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런 거에 대해서 땅값 뭐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전기장치 충전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였고 이제 이 후속 분산자원 설계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려면 여기에서 이제 ESS 설치하기가 잘했습니다. 이제 ESS를 설치를 하는데 ESS를 설치하면은 뭐가 좋을까요? ESS를 설치를 하면은 전기를 새벽에 쌀 때 사서 비쌀 때 방전해서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재생에너지가 있으면 재생에너지들을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방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ESS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요금을 처리를 할 때,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흘려보내면, 그러니까 내가 3kW 정도의 전기를 쓰는데 재생에너지가 5kW 나온다. 2kW 남잖아요. 흘려보내면 그거를 상계 처리해서 다음 달이나 이런 데 적용해 줄 수도 있지만 사이트에 따라서 그냥 버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쳐주질 않고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2kW가 역으로 흘러나오면 한전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이에요. 그것 때문에 전체 시스템에 전압이 올라가고 전압이 올라가면 차단기가 투입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한전 입장에서는 주상변압기가 그것 때문에 가끔씩 배전해서 터진다 그러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부담이라 걔네들이 그거를 쳐주지 않아서 그거에 흘려보내지 않게 유도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정부나 이런 쪽에서 그런 것들은
하니까 상계 처리를 해줘라 라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뭐 그거는 뭐 차후 이야기인 거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ESS가 많이 쓰이죠. 실제로 ESS가 그 전기요금이 비싸지 않은 때 태양광이 많이 발전했는데 그게 흘러나가 버리면 상계 처리할 때도 그게 최대의 비용일 때 상계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평균 비용에서 상계 처리된다든지 약간의 손해가 있으니까 그럼 ESS를 설치를 해서 그걸 잘 담아서 잘 쓰자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ESS를 설치를 할 때 경제성 평가에서 뭘 고려해야 되느냐? 그냥 용량입니다. ESS는 용량이 그냥 배터리, 리튬 배터리잖아요. 핸드폰에 또 들어가는 리튬 배터리. 그 배터리 셀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PCS. 그 배터리 셀에 저장된 에너지를 전기로 뽑아서 개통에 흘려주거나 개통 전기가 이쪽으로 들어올 때 그것들을 변환해주는 장치의 용량이 몇이 되느냐. 그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환해주는 장치를 저희는 파워 컨버전 시스템이라고 해서 PCS라고 부르는데, 이 PCS 장비의 용량이 몇이냐. 이 PCS 장비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 한전 계통은 교류고 배터리는 직류 시스템이라서 그렇습니다. 교류 시스템의 주파수들을 정류를 해서 직류처럼 만들어서 흘려보내고, 배터리에서 나오는 직류 전기를 주파수를 입혀서 한전으로 흘려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PCS, 컨버팅 시스템이 무조건 필요한 거고요. 이 컨버팅 시스템의 용량이 몇이냐, 그리고 배터리 실제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의 용량이 몇이냐, 이 두 개가 키포인트의 경제성 평가할 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 단가를 따져보니까 제가 예전에 업체들로부터 저희도 ESS 많이 설치하거든요. 요즘에는 많이 저희에게 제공을 하지 않고 있지만 ESS를 설치하면 그때 당시에는 킬로와트당 한 5만 원 정도, PCS가 5만 원 정도, 킬로와트 아워당 배터리가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돈이. 그래서 요 설치 단가에 요 용량을 곱하면 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투자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 투자 비용을 가지고 경제성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을 하는 거고, 근데 ESS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제일 좋으니까 충전 시의 전기요금을 이때 당시에 고려했던 100원, 61원, 92원이 아니라 쌀 때 충전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전기요금이. 그러니까 새벽에 충전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한 58원, 새벽에 58원, 봄, 가을에 새벽에 48원, 겨울이 67원 정도로. 근데 사실 이때 당시에 이 전기요금들이 지금 말이 많은 이유가 있죠. 이 전기요금들이 새벽에 58원, 48원, 67원인데 지금 한전은 새벽에 한 100원 가까이로 사니까 한전이 버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 도매 시장 가격이 한 70원에서 100원 정도로 형성이 되는데 40원에서 50원 정도로 고객들에게 팔아야 되니까 한전이 버틸 수 없는, 적자에서 버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서 간단히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내용들을 적용을 해서 경제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경제성 평가를 할 때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사실 절차적으로는 똑같습니다. ESS를 활용한다고 해서 경제성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자 입장에서 판매하는 거는 똑같이 전기요금 똑같이 차에다 팔 거고, 다만 전력 구매 비용만 ESS 때문에 전기요금만 조금 줄어드는 방식이죠. 다만 줄어드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거에서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은 ESS 투자가 들어갔으니까 설비 투자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날 거고, 그리고 전기요금을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ESS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전기 양이 얼마인지만 평가해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평가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이, 투자 비용이 늘어났으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더 늘어날 거고, 그거를 계산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이렇게 줄게 된다. 기본적으로 한 대당 충전량에다가 일수를 곱한 다음에 계절별 일수를 곱하고, 기존에는 한전에 그냥 전기요금을 곱했는데 지금은 ESS의 충전 단가, 새벽에 충전하는 단가의 비중을 높여서 충전 비용을 좀 낮춰서 계산해서 곱하기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좀 줄 거고, 그러면 그 이익을 평가할 수 있다. 이게 경제성
평가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ESS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제성이 확 달라지는 거고, 재생에너지가 들어가면 ESS의 출력이 달라지니까 그거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자원 설계 프로그램에서는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 방식에다가 이제 PV, 재생에너지가 붙었을 때 이 ESS의 움직임만의 그 ESS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약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새벽에 충전하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나오는 거를 감안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기능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 게 분산자원 설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분산자원 설계 프로그램에 대해 한 그 ESS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제가 말씀드렸던 자원 최적 운영 기술에 해당합니다. 자원 최적 운영 기술은 아까 전에 지금 1시간 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력공학 시간 때 배우는 이코노믹 로드 디스패치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코노믹 로드 디스패치를 배우면은 그때는 발전기를 기준으로 해서 디스패치하는 걸 배우실 텐데, 발전기가 아니라 ESS를 가지고 디스패치하는 걸 배우시게 ESS를 가지고 디스패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분산자원 설계 프로그램에는 그때 이코노믹 로드 디스패치에서 했던 것처럼 ESS뿐만 아니라 연료전지라는 발전기도 들어갑니다. 연료전지는 수소를 기반으로 해서 수소를 가지고 수소를 연료로 해서 발전하는 발전기인데, 기본적으로 2차 전지의 하나라고 불리고는 있지만 저는 발전기랑 사실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발전기거든요. 그거는 CHP 발전기, 그러니까 열병합 발전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세부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엄청나게 욕하실 만한 말인데, 경제성 평가하거나 상위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사실 연료전지나 열병합 발전기나 특성이 비슷해서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세부 스택이 연료전지의 그 퓨어셀 스택이기 때문에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에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제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그 다음 내용들은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경제성 평가 기술 절차는 기본적으로 후보를 뽑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할 후보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들이 뭐냐, 그것들을 정해서 경제성 평가할 후보들을 평가합니다. 그 후보들에 대한 것들은 기술적인 타당성을 평가해서 후보를 평가를 하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요즘 데이터 센터, 뉴스 기사를 보면 데이터 센터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뭐 평가하는 게 없었어요. 뭐 평가하는 게 없었고, 자체적으로 돈에 대한 사업성 평가만 했었겠죠. 그 기업들이 사업성 평가만 했는데, 이제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려고 하면 기술적 평가도 요구합니다. 누가 기술적 평가를 요구하냐면 한전에서 기술적 평가를 요구합니다. 어떤 기술적 평가냐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한전 계통 내에 그게 들어오면 한전 계통에 무리가 없다라는 걸 너희가 계산해서 가져와. 기술적 평가, 사업성 평가는 니네가 알아서 잘 했겠지. 사업성 평가, 제가 보여드린 이 절차,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거는 너희가 알아서 했겠지. 잘 했겠지. 근데 그 데이터 센터가 운영돼서 경제성이 나는 건 한전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기술적인 것도 검토해와. 대신에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필요한 정보는 어느 정도는 제공해 줄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그거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해서 우리에게 가져와. 그럼 내가 붙여줄게. 허가해 줄게. 이 단계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약간 거기에서는 경제성 평가를 하고 기술성 평가인데, 실제로는 기술성 평가를 하고 경제성 평가가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기술적으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경제성 평가를 하는 게 사실 시간적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술적 평가를 하고 나서 경제성 평가를 보통 수행을 하고요. 경제성 평가를 할 때 후보들이 딱 나오면은 이제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에서 계속 이제 살짝 질리시겠지만,
사업 모형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이 뭔지를 설정하고 설계해야 됩니다. 내 수익과 내 비용이 뭐지? 설계해야 되고, 그리고 분산자원 설계 프로그램에서는 신재생 발전량이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어떻게 될까? 태양광이면 태양광 발전량, 풍력이면 풍력 발전량. 실제로 풍력 발전기도 그렇고 태양광 발전기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뽑느냐에 따라서 또 이야기가 또 많이 달라집니다. 제주도도 그렇고 특히 제주도에서 풍력 때문에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풍력들 때문에 그 풍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달라지고요. 그리고 연료비 데이터. 왜냐하면은 그 연료비 데이터가 들어가는 이유는 저희 분산자원 설계 프로그램 내부에 있는 연료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료전지는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소가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물을 전기분해해서 하면 물이 H2O잖아요. 물 분자가 2개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천연가스를 사용해서 거기를 천연가스를 분해하면 수소가 하나하나당 수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천연가스를 사가지고 천연가스를 분해해서 수소를 뽑아가지고 그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에서 생산을 합니다. 전기를. 그런 방식으로 취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연료비를 뭘 쓸 거냐? 그 분산자원 설계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의 연료비를 어떤 걸 대상으로 할 거냐, 그 단가가 뭐냐, 물을 쓸 거냐, 천연가스를 쓸 거냐, 뭘 쓸 거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정하기 나름이죠. 물의 요금과 천연가스의 요금, 천연가스의 요금은 국제시장, 이제 또 국제시장까지 가서 이제 천연가스 요금 전망치를 따져봅니다. 그런 시나리오들을 또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하 데이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자동차 충전 시나리오 하루에 20대 들어오고 그 한 대 한 대가 29kWh를 충전할 거라는 거는 가정이죠. 그 가정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전력 수요에 대한 가정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분산자원 설계 프로그램에서는 기본적인 수요 데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번 주에 듣고 다음 주에 또 잊어버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다음 주에 그 기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는 이론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경희 박사가 할 건데 부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준 패턴을 만들어 놨고 그 기준 패턴을 스케일 조절하는 방식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엑셀 파일로 정해진 형식에 맞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나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운영 시뮬레이션. 이 운영 시뮬레이션은 저희 분산자원 설계 프로그램에서는 저희가 자체 제작한 최적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자체 제작한 최적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나오는 결과물은 ESS를 그럼 어떻게 운전할래?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ESS를 어떻게 하는 게 기술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합당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익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쓰는 분산자원 설계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전에서 경제성 평가를 하는 거나 그러면은 여기 운영 시뮬레이션이 저희가 만든 ESS를 운전하기 위한 최적화 모형이 아니라 전력 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최적화 모형이 들어가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거의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경제성 평가할 때 발전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한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발전기잖아요. 그 발전기의 발전량은 전력 시장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전력 시장에 대한 모의를 했고요. 전력 시장에 대한 모의는 ESS 모의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복잡해서 훨씬 복잡하지만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분산자원 설계 프로그램에 들어가진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놨던 사업 모형 중에 재생에너지 사업 모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재생에너지 사업 모형도 도매전력 시장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는 사실 이 시장 모의 프로그램을 돌리진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실 재생에너지는 시장에 대해서 예전에 이 강의를 준비해 주신 분께 들었을 때 시장에 대해서 들으셨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생에너지는 프라이스를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재생에너지는 밑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재생에너지는 무조건 다 수용입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팔면 다 받습니다. 한전에서 무조건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팔면 다 받으니까 그러면은 재생에너지는 발전하는 거는 다 받는다라는 가정 하에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팔면 다 받는데 다만 더 비싸게 받으려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지, 못 파는 게 없기 때문에, 못 파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장 모의 프로그램을 수행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의 재생에너지 사업 모형에서는 시장 모의 프로그램을 돌리진 않고 더 비싸게 팔기, 시장 가격이 더 비싼 시간대에 팔기 위해서 ESS를 동작시키는 형식의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요거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LNG 발전기 경제성 평가했던 내용이네요. 실제로, 그 했던 내용이고, 이건 제가 실제 필드에서 처음으로 했던 경제성 평가가 이겁니다. 2012년도네요. 제가 2012년도 대학원에 있을 때 교수님의 지시 때문에, 발전사가 어떤 교수님과 관계가 있는 어떤 민간 컨설팅 회사에 경제성 평가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컨설팅 회사에서 전력 시장에 대한 모의를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전력 시장 모의를 하기 위해서 그 컨설팅 회사에 제가 지원을 가서 경제성 평가를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LNG 발전기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LNG 발전기가 많이 돌아가죠. 왜냐면 재생에너지 때문에.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때는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많아질지도 몰랐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는 몰랐고, 그리고 석탄 발전기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다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석탄 발전기를 이렇게 다 배제하려고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기가 돈이 많이 되니까 석탄 발전기가 좋고 LNG 발전기가 필요 없다, 경제성 안 나온다, 이런 결론을 저희가 내드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는 실제로 LNG 발전기가 그래서 다 죽는다, 포스코 죽겠다, GS 죽겠다, 살려달라, 정부에 계속 살려달라, 그런 요청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상황이 바뀌었죠. 문재인 정권 때 석탄 발전기 다 퇴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석탄 발전기가 없어지면 그 영역 부분을 LNG 발전기가 해야 되니까. 왜냐면 석탄 발전기가 발전기의 가격이 재생에너지가 제일 싸고 원자력, 석탄, LNG 순이기 때문에 석탄 발전기가 많으면 석탄 발전기가 싸기 때문에 LNG 발전기가 별로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석탄 발전기로는 재생에너지의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LNG 발전기를 켜야 돼서, 그리고 석탄 발전기가 환경적인 영향이 안 좋기 때문에 LNG 발전기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점점 퇴출이 되게 됨에 따라 LNG가 다시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ESS 이거 ESS는 광주 첨단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막 기사로도 많이 났었는데, 광주 첨단에서 ESS 클라우드라고 해서 막 사업을 벌였었습니다. 그때 벌였을 때 저희에게 경제성 평가, 사실 저희가 과제에 참여할 수 있을 줄 알고 경제성 평가를 해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다 하고 나서 규제 샌드박스 그걸 받고 나니까 저희가 들어갈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빠졌었는데, 기본적으로 ESS를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입니다. 15분 정도여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거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저희 회사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그런 게 없으시면 이야기 계속 하다가 마치겠습니다. 자원 최적 운영 기술인데요. 자원 최적 운영 기술 부분은 결국에는 최적화입니다. 최적화가 뭐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분들에게
저희 기술을 넘겨드리면서 설명을 할 때 굉장히 곤란한 게, 아니, 처음에 굉장히 곤란했던 게 최적화가 그 최적화가 뭡니까? 말은 최적화는 알겠는데 어떤 기법을 최적화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최적화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2차 함수의 최소값 찾는 문제 아니면 2차 함수의 최대값 찾는 문제, 그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면서 많이 하셨죠? 그런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어떠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의 목적이 뭔지를 정하고 그거를 함수화해서 정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차 함수의 최대값을 설정하고 여기서 보면은 이 홈통의 단면적을 최대로 만들겠다. 이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종이 박스를 접을 때 전체 길이가 50cm. 이건 제약이잖아요. 이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이 정의역을 만족하는 이 함수의 최대값이 뭐냐? 이걸 푸는 게 최적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적화 기법은 이걸 수식으로 구성해서 문제를 풀어서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핫한 AI 기법. AI 기법을 쓰는 거는, AI 기법으로 똑같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AI 기법은 그거를 뉴럴 네트워크로 만들어가지고 풉니다. 최적화 기법에서 푸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홈통의 단면적을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접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수식적으로 디파인해서 푸는 거라면, 인공지능 기법을 그 문제를 뉴럴 네트워크로 해서 수많은 수많은 서치, 이렇게 접어보고 저렇게 접어보고 하는 거를 이 신경망에서 알아서 한 다음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 인공지능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활용하는 거는 최적화 기법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전력계통에서 사실 전력계통은 너무 오래된 학문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수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을 적용하라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AI 기법 적용해라. 정부 차원에서 AI 밀어주니까. 최근에 나온 정부 예산안도 우리나라 그 R&D 예산을 늘리면서 3대 R&D 분야 해서 AI, 양자 컴퓨터, 바이오였나요? 그렇게 해서 지정을 했는데 AI가 핫하니 너희도 AI 적용해라 라고 하는데 사실 뭘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수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웬만한 것들은. 수식으로 다 정리가 되는데 수식으로 정리가 돼서 수학적으로 그게 최적이다, 최고다 라는 게 정리가 되는데 인공지능을 왜 하지? 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은 조금 헷갈리죠, 이제. 그래서 억지로 찾다 보니까 문제 규모가 너무 커서 요구하는 시간 내에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필드에 가면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최적화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전력시장 운영하는 문제를 풀면은 그것도 수식적으로 정리가 돼서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해서 방금 보여드린 방식으로 최적화 문제를 풀거든요. 그 최적화 문제를 풀면은 그 풀기 위해서 그 전날 아침 10시에 데이터를 받아서 그날 6시쯤에 결과를 공표합니다. 대충 그 결과를 제대로 정리해서 뽑는데 8시간 정도 수학 문제를 푸는 거죠. 컴퓨터가 쫙 풀어서 그걸 공표해 줍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제 그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 문제. 5분 안에 풀어야 된다. 그 시간 제한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은 최적화 문제를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데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면 당연히 오차가 발생을 하니까 그 발생하는 오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분야에서는 그래서 인공지능 기법을 씁니다. 수학적으로 풀 수는 있는데 시간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미리 학습을 해놔가지고 AI적으로 뽑자. 약간 이런 측면에서 AI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 근데 신경망 구성되어 있고 수식이 구성되어 있어도 푸는 방법은 결국 블랙박스입니다. 원래 실제로 최적화 알고리즘을 해서 수식을 모델링 했다고 해도 그 최적화 알고리즘을 수학적으로 아까 전에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풀면은 미분해서 풀잖아요. 그 미분해서 푸는 방식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제가 직접적으로 해서 구현을 하게 되면 힘듭니다. 왜냐면 이제
풀어야 되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2차 함수, 여기에서 나오는 2차 함수 문제는 x값이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 x값이 시장 문제로 가면 우리 그 마이크로 그리드 문제로 가면 ESS 충전 방전 그리고 24시간 텀 그 24시간 그러면은 그거 두 개만 곱해도 한 100몇 개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 100몇 개를 결정하기 위한 것들을 막 미분하고 뭐 하고 처리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냥 다 그것들을 자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솔버를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업체들이 물어봅니다. 최적화 알고리즘 하는데 왜 그 수식 정리하는 것만 알려주시고 펑션에 넣는 것만 알려주세요. 그 세부적인 그 문제 푸는 것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그 세부적인 문제 푸는 걸 알려드릴 수 있는데 알려드려도 구현했을 때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거를 그 내부 알고리즘 미분에서 풀겠다는 알고 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푸는 방법도 꼭 미분이 아니고 다른 방법들도 많거든요. 속도가 훨씬 빠른 방법들이 훨씬 많아요. 미분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속도를 맞추고 정답을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들에 대한 것들은 그 처리하는 방식이 약간 그것만 전문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가져다 쓰는, 왜냐면 저희 공학자니까 그 최적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저희 문제의 목표가 아니니까 그래서 가져다 쓰는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최적화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 함수, 제약 조건, 결정 변수로 결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최적화 문제의 풀이 원리는 그냥 어떤 방향으로 미분하면 변동값이잖아요. 그 미분에서 변동값을 하나하나 조금씩 찾아 나가는 게 최적화 문제 푸는데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펑션이 아까 전에 단순히 2차 함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차 함수면은 볼록해 튀어나왔을 때 아무 포인트나 한 포인트를 딱 찍었을 때 미분값으로 조금씩 이동시키다 보니까 미분값이 0인 곳,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는 곳이 최저값이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함수가 미분값이 아니라 그 2차 함수가 아니라 3차 함수면, 4차 함수면, 그거에 따라서 이 곡선들이 다 달라지니까 찍어서 미분한 다음에 조금씩 이동해 보는 방식으로 푸는 게 최적화고, 이게 또 곤란해지는 게 다 선형으로 해서 1차 함수면은 미분값이 x에 따라서 변하지 않잖아요. 그냥 고정이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풀기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다 1차 함수면은 여기 정의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다 그래프적으로 긋고 교점을 다 찍은 다음에 교점들을 다 서치해보는 방식. 이 방식을 심플렉스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 방식을 통해서 서치를 하겠다. 그리고 또 다른 건 브랜치 앤 컷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 최적화 알고리즘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분을 하려고 하는데 연속 함수여야 미분이 되는데 연속 함수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이걸 할지 말지, 충전을 할지 말지, 이거는 연속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디스크리트 하잖아요. 내가 충전을 할지 말지, 이런 거라든지, 내가 발전기를 킬지 말지, 이런 것들은 디스크리트 하잖아요. 내가 지금 발전기를 켜는 게 좋아? 안 켜는 게 좋아? 발전기는 한번 기동을 하려고 하면 최소 출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니어하게 모델링을 하기 어려워요. 대형 발전기일수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할 때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정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사용 툴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분산자원 설계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ESS의 결과들이 이런 기법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의 디테일한 설명은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